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주는 그래도 오를 줄 알았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라더니 은행주의 배신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코스피가 긴축 공포에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은행주는 더 큰 낙폭을 내줬는데요. 은행주 왜 이러는 걸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은행업종 지수는 이달 들어서 10% 이상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보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모두 일제히 맥을 못 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은행주들 동반 순매도한 영향이 컸는데요. 통상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해 순이자 마진, 님이 커지게 되고 님의 증가는 은행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실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호재인 줄 알았는데 발목 잡힌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너무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대출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동시에 이를 갚지 못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겠죠. 금리 상승은 더 이상 은행주의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할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은행주는 금융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DSR 70% 이상인 고위험 차주가 전체 대출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층별로 보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서 무리해서 갭투자한 2030 영끌 세대와 상가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무리해 투자한 5060 세대로 고신용자들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찾아올 때는 이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은행의 재무 건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주들은 그동안 금융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등 은행주들의 급락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은행주는 눈에 보이는 단기 실적보다는 여러 대내적인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키움증권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종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고요.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오히려 하반기 또는 내년 통화 정책을 선반영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라 분석했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님 조달 부담 증가로 상반기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 모멘텀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를 발목 잡고 있는 악재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금융 불안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서영수 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의 급브리핑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브리핑만 봐도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죠. 예, 그렇죠. 자, 이제 이사님한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됐는데 마침내 아니 우선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50bp, 75bp 어느 쪽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별로 예측을 안 했는데. 예측은 안 하셨다. 예, 중요한 거는 방향성인데. 중요한 거는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은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글로벌 패권에서 네. 사실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파워가 달러 파워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예,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75, 50, 뭐 1년 만에 200bp, 300bp 올린다는 얘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외환 시장, 자금 시장, 그리고 대출 시장, 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사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지난 2020년 3월에서 봤듯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올렸고 앞으로도 그런 이유로 사실 자신 있게 올릴 것 같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이 금리의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 세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네. 예,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이탈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금 금리도 올라요. 예금 금리. 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자금이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있잖아요. 네. 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또는 저금리 자산에서 고금리 자산으로 네. 이동하게 돼요.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금의 경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광고한 게 뭐냐면 금리 올라가면 대출만 관심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면만 본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외환시장은 이해할 거고요.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자금시장, 채권시장이에요. 채권시장에서의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색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다시 대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리고 또다시 금리를 더욱더 이제 상승시키는 가속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미국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그 상대적으로 금융 안정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요 예금 쪽에서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 요게 미국의 장점입니다. 물론 대출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출 쪽입니다. 대출 쪽에서 이제 변동금리가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 근데 이제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대출 만기가 짧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대출 회수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힘든 상황이 나타난 거죠. 은행주가 못 오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변수들이 이게 천천히 진행된다라면 금융시장,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반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단기간에 급등하게 된다면 대출자,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모두가 경제주 주체들이 이것들을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모든 게 하나로 모이는 게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은행주의 주가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웃퍼폼을 하는데 이런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빠르게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은행주가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참 이게 FMC 당일날 75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은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급등이라기보다도 네. 어쨌거나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다시 때 빠지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미국은 단기 금리가 그런 부분 오를 걸 다 이미 반영해서 먼저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오르지 않은 거죠. 네. 예.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 다 반영되었으니까 미국 시장은 우선은 이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시간을 두고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단기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또 다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다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저희는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서 이사님이 빨간색 표지에 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부채 위기 책도 쓰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러면은
이번 6월 FOMC로 인해 가지고 미 연준 금리 목표치 상단이 우리 한국은행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1.75%.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준 제시하기로는 3.4라고 했으니까 거의 3.5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연말에 못 가도 3.5는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못 가도 3.5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 여하튼 외환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 이제 일부에서는 네. 우리가 충분히 금리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예. 뭐 장단기 금리 역정 별로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예, 뭐 한국은행에서도 일부에서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8년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 사례와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의 문제는 디레버리지 과정이니까 네. 예, 부채의 양, 부채의 퀄리티가 나쁘다는 인식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외환 시장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아마 자금의 이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탈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마 한국은행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빅스텝을 얘기한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사님 지금 뭐 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와중에 이런 얘기로 토론을 하는 것도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 말고 지금 뭐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이 빚내서 부동산 지금 투자하신 분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각자의 판단인데 제가 뭐 각자의 이래라- 판단인데, 예. 네. 아니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크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여파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도 되나요? 점점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미 벌써 네. 금융채 금리가 3.2가 넘었거든요. 3.2, 3.3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0.8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금융채 연동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금융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금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한 5% 이상으로 이제 이자 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는 계속 줄어들게 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저희는 이제 꼭 시장만 놓고 보지 않고 정부 정책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장이 마냥 모든 시장이 이렇게 다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분명히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은 만일에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은 이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하게 우리가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예. 정말 각자의 판단에서 예.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과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예, 저희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네. 2008년, 2020년에도 그랬듯이 부채 문제는 가계보다는 기업 쪽에서 좀 더 먼저 터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특히 부동산 PF가 그 부실화의 핵심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지금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뭐 가계의 문제는 위험하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터지는 기간은 시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기업입니다. 물론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가계성 이 기업이요. 혹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가계인데 사실상 기업 명의로 법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은 사람. 예. 그렇게 되면은 가계는 대출받으면 금액이 기껏해야 2, 3억이지만 네. 이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5억, 10억, 2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출 규모가.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자율이 뭐 200bp, 300bp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문제이지 우리가 이제
사실 몇 억, 1, 2억 정도 대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채권 시장, 자금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카드채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고 캐피탈채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쪽 이 트리플 B급의 이 채권 시장의 자금 중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지금 당장 아마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구간이 어디냐면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부동산 PF 이런 쪽이 자금 공급이 필요한데 이쪽에 자금 공급이 잘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아마 부동산 PF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대략 6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가치 진행된다라면 아마 이쪽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터지는 거지. 우리가 가계대출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연체가 생겨가지고 금융이 부실화된다. 이거는 사실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금 시장,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이쪽에 아마 주안점을 두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국고채 금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 단기 장기 할 것 없이 그렇죠. 지금 카드채 같은 여전채 쪽도 금리 급등한다고 지금 자금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금리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저금리에서 이동한다고 고금리로. 그랬잖아요.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특히 네. 이제 은행이 저금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저금리 예금들을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 예금을 유치하려고 하겠죠. 예. 또 은행채도 발행을 늘릴 거라고요. 예. 전체 조달 시장의 3분의 2인 은행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버리면 나머지 미들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은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채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당연히 이제 비은행 예금기관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계속 중복적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단절할 건지 이게 이제 금융 안정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외환 시장이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채권 시장이 안정이 안 된다면 주식 시장은 당연히 안정화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골고루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지고 안정화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거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판단할 것인가. 그거에 맞춰서 시장도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은행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아마 해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라 정부 대책이라 하셨는데 글로벌리 달러가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가고 있는 와중에 환율이 오르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 시장 금리를 할 것들도 막 같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도 지금 막 금리가 뛴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만이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나요? 만만치 않죠. 역행한다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2020년 3월, 그다음에 2008년 그 당시에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됐잖아요.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돈 푸는 걸로. 근본적인 거는 미국을 비롯한 네. 글로벌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융 완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의 제약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고 해서 시장이 딱 예전처럼 이렇게 바닥치고 급등하는 그런 장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거는 정부 역시 이거를 방관했다가는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거를 정말 가래로 막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역시 총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만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있다라는 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할 그럼 가장 시급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필요한 건요. 지금 정부가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상황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 상황 인식이 피할 수 없는 가계 부채 위기 이런 부채 위기를 좀 많이 보시면 안 웃으시네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뭔가 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어떤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있는데 예, 상황 분명히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있는데 그 대책은 분명히 예, 나오기 어려운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이 대책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안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말 판단. 지금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예, 이런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 주체들한테 이 상황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알려서 정책이 바꾸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충분히 경제 주체 일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뭐랄까 좀 달램이 필요한 거겠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은 예,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대통화이론 MMT 어쩌고 해서 아무리 막 찍어내도 돈 걱정 없고 정부 부채 아무리 높아도 걱정 없다던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게 문제였죠. 그게 문제였나요? 예. 만약에 없었다면은 아마 미국이 그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를 겁내는 사람들이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이렇게 금리 낮추고 마이너스까지 가고 이렇게 부채 늘리고 막 돈 찍어주고 하던 사람들이 정말 인플레가 겁이 나서 이런가요? 아니면 아주 양털을 한번 제대로 한번 깎아서 탈탈 털어 먹으려고 이러는 건가요? 참 돈이라는 게 일종의 마약과 같아서 한번 풀고 한번 이용하면은 거기에 덫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